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만남이지만 좀 데이터와 관계라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백그라운드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학문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얼굴 인식, 이미지 가지고, 동영상 가지고 자율주행, 인식 같은 걸 하는 게 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를 마치고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3년 6개월간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지금 여러분도 혹시 갤럭시 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제가 개발한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제 S6 이후부터 이제 들어오는 것들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했고, 생체 인식도 사실 이미지거든요. 지문인식도 지문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지문 손으로 이렇게 대시면요, 그 지문 모양이 사실은 이미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상용화를 마치면 이제 건국대학교로 와서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요즘 핫한 기계학습 그리고 생체 인식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에 좀 연관이 되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의 의미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이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사실 하루라도 이 스마트폰을 빼지 않고 지낼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제 그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고 서로 나름대로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컴퓨터든 모바일 디바이스든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소비할 수도 있고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날씨 정보라든가 게임, 영화,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심지어 외식을 하려고 해도 일단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나가는 시대가 있죠. 그래서 그 정보는 어떤 업체가 제공한다기보다는 모든 개개인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데이터의 의견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되겠죠. 날씨 정보라든가 사진도 공유하고 맛집도 공유하고 학습 여행 정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인터넷, 쉽게 말하면 그냥 인터넷 상에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물이 흐르듯이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많은 기업들이 그걸 노력하고 있죠. 데이터가 돈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이 사람의 성향을 알거나 그런 정보가 필요한데 알 길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심지어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를 다 보시죠.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채널들, 그렇죠? 좋아하는 채널들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프리퍼런스, 성향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아주 고급 정보죠. 그 성향을 바탕으로 내가 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사용자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합니다. 쉽게 다양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가 예를 들어 교통량이라든가 차종복, 특히 이제 카메라를 통한 요즘 다양한 공공장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로 찍은 데이터를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번호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번호판은 어떤 개개인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또 비식별화하는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식별화를 비식별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번호판을 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용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DB를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보시면요, 심지어 또 자동차도 우리가 이제 지금 더운 여름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을 트시면요,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바람을 세게 내줍니다. 그러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 알아서 자기가 이제 온도를 조절하게 되죠. 그런 온도의 정보라든가, 특히 우리가 집에서 이 사용자는 항상 6월에서 8월 정도는 26도, 25도를 좋아하더라. 그런 걸 다 정보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기계가.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주무시기 전에 이제
이제 온도도 조절하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만약 그 업체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 알맞는 뭐 제품,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쭉 분석을 해서 그 성향을 맞춰서 제품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가 중요하다. 데이터 하루에 되게 수없이 쏟아지는데 실제 저희도 지금 여기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공간을 아마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근데 왜 빅데이터라고 하냐면 데이터 양이 아주 큽니다. 예전 우리가 10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느 정도 큰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저장할 공간도 없고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식량이 있으면 식량을 비축하면 신경을 쓰게 되죠. 아 우리 습기가 없어야 되고 식량 창고를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데이터 양이 갑자기 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갑자기 쌀 20강화를 보관하시고 그러면 갑자기 좀 당황스럽죠. 어디를 지워야 되지? 그래서 공간을 어디를 마련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가 급속하게 이제 다 증가하면서 그 빅데이터라는 말을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빵 판매량. 그래서 파리 피사의 빵집이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 가만히 보니까 매점에서 이제 빵을 파는데 비 오는 날은 이 빵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더운 날은 이런 다른 종류의 빵이 잘 팔리고. 예전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매출이 올랐구나,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매출이 떨어졌나, 손님들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B 타입의 빵이 잘 팔리니까 비 오는 날에 그런 빵을 많이 만들면 매출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날씨별 빵 판매량 데이터를 통해서 조립빵 매출, 그리고 이제 또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 뭘 근거를 통해서 할 수 있냐? 바로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냐면 사용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데이터죠. 예를 들면 빵을 사는 행위, 그 B라는 빵을 사는 행위, 이거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 다음 이제 또 요즘은 SNS를 많이 하니까 SNS 보시면 뭐 자기들 뭐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자유로운 공간이니까 예를 들면 요즘 트렌드 연예인들이란가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것들 공유한 정보들이 많은데 요즘 옷에 많은 관심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를 통해서 소비자 취향, 예전에는 이런 걸 파악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옷을 그 디자이너의 순전한 그 인투이션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영감과 그 디자인의 그 직감과 왠지 이번 올해 여름은 이게 유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영감에 의지하고 있다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미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옷이 편하고 그러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칠래야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제 디자인의 영감도 좋지만 SNS도 분석해보고 요즘 젊은 세대는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트렌드의 옷을 좋아하나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고급 데이터가 우리가 무료로 이제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로 기업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럼 빅데이터 실제 우리 인더스트리 필드에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정말 다 보실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1분에 약 전 세계적으로 400시간 분량이 업로드가 됩니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양이 시간을 치면 약 66년에 해당하는 시간의 비디오가 하루에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그럼 그거 이렇다기보다 구글은 당장 고민인 거예요. 왜냐면 구글이 유튜브를 샀으니까요. 구글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숱한 정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구글이 무서운 애니까 저희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워서 여름에 함흥냉면집을 가서 냉면을 먹고 나오면 핸드폰이 울리니까 어떻게 울리나요? 맛을 평가해주세요. 무섭죠. 제가 함흥냉면 먹다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래서 제가 그걸 평가하면 제 프리퍼런스가 이제 구글에 전달해요. 이 사람은 한국냉면, 물냉면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지만 팔 수도 있는 거죠. 다 효과적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의 문제는 그 좋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400시간 분량, 일본의 400시간, 하루에 66년치 되는 동영상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용량이 꽤 크죠. 동영상 대부분 압축이 돼 있거든요. 압축 기술을 사용해서 압축을 해도 그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다 저장할 거냐는 문제인 거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지울 수는 없잖아요. 지우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3달 지났고 야 그 3달 전에 그 영상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다시 찾아볼 건데 없다는 거죠. 저장이 안 돼 있다면. 그렇죠? 그럴 때 어딘가 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기술이 매우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구글 데이터 센터가 세계 여러 군데 있는데 저 뭐 베이스 카운트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 센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버 땅의 이제 기업의 이제 서버의 모습들이죠. 근데 이 서버라는 게 참 이게 손이 많은 기는 일반 PC와는 다르고 일단 열이 많이 나고 전력을 많이 소비해요. 전력을 많이 소비하니까 여러분들이 서버를 유지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열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CPU가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쿨링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를 들어 성능이 좋은 에어컨이라든가 저 정도 규모는 에어컨 가지고는 안 되겠죠. 어떤 쿨링 시스템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페이스북은 그거 애들 SNS 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은 엄청난 회사입니다. 엄청난 인공지능과 관련된 회사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얼굴 인식 아주 잘합니다.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학생들도 보면 페이스북에 어디만 가면 페이스북에 일단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진이라는 정보 엄청나게 지금 페이스북이 서버에 전달이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죠. 어디다 다 그 저장해서 유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스웨덴의 데이터 센터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근데 저런 건 기밀사항입니다. 대부분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요. 저기가 만약 공격을 받는다거나 누군가 도난이 발생하면 엄청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정보 다 유출되고 그리고 만약 이게 공격을 당했다, 부서졌다 그러면 그 회사는 거의 휘청휘청 거리는 거죠.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잘 노출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정확히. 예를 들면 여러분 알파고 하실 때 알파고 한창 할 때도 데이터 그 영상은 찍습니다. 그게 이제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일단 바둑판 영상을 찍죠. 근데 여기서 연산하지 않습니다. 다 서버로 보냅니다. 미국의 서버로 보내죠. 서버로 다 보내는데 그게 어딘지는 잘 모르죠. 갔다가 이제 오는데 다시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가 각이라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춘천시 구봉산에 있습니다. 땅속에 집. 왜 땅속에 하여튼 그런 산 이게 좀 쿨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이게 이 수많은 여기 들어가면 후끈후끈할 겁니다. 물론 쿨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력을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저도 연구실에서 아무래도 지금 딥러닝 하다 보면은 서버가 몇 개 필요한데 돌리면 겨울에 난방이 필요 없습니다. 후끈합니다. 여름에는 버티지 못하고. 어쨌든 빅데이터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쌀 20g을 갑자기 집에다 넣어주면 고민이 된다는 거죠. 어디다 저장할지. 마찬가지로 이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 센터들이죠. 구글이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을 이게 이제 우리 공중파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삼성 종합기술원에 재직할 당시였는데 일요일인가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저희가 얼굴 인식 연구를 하면 이제 성능이 한 80 몇 프로 이 정도에서 이제 세츄레이트 되고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얼굴은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에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제 얼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웃기도 하고 여기 찍은 얼굴이랑 저기 조명 바로 복도에 나가면요 제 얼굴 다르게 보입니다. 조명이 다르거든요. 술 먹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뉴스에 나온 제 기억에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 나온 거예요. 9시 뉴스가 페이스북이 인간의 그 인식을 뛰어넘는 얼굴 인식을 만들었다. 97.3 이미 몇 년 지났습니다. 2014년도 그때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이때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얀로프니아 사람이 유명하신 분인데 뉴욕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그 딥러닝의 핵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 이제 지금은 이 페어라고 부르는 저 페이스북 AI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이신데 가자마자 6개월 만에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딱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한 거죠, 성능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혼났죠. 너네 뭐 하고 있냐? 그렇게 혼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페이스북이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그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페이스북 보면 뭐 문자하고 그냥 사진 올리고 그냥 SNS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무슨 연구를 엄청난 연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구자는 대부분 페이스북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 왜 얼굴 인식을 페이스북이 잘하냐?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어떤 사진 올리시나요? 다 얼굴 사진 올리죠. 그렇죠?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찍은 셀카, 어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얼굴 사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페이스북 가입하실 때 동의를 엄청 누르셨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건 이제 이미지를 내가 연구 용도로 쓰겠다는 거야. 아마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 서버에는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을 보면은 400만 장을 학습하는데 그거를 이제 400만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도 빅베이스라는 알고리즘 만들어서 페이스북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지금 얼굴이 저희 폰에 다들 있죠.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폰에 있는 모든 알고리즘 다 딥러닝 기반 얼굴이죠. 여기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대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금은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정교하고 그래도 데이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연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상황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막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 지금도 말씀드린 이렇게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미를 어떻게 찾느냐? 의미를 찾기 위한 기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AI의 핵심이 되는 이제 제가 여기 뭐 기술적인 내용은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뭐 딥러닝이라는 건 뭐 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마이크라는 거 어떻게 하시나요? 꼭 마이크잖아요. 너무 당연한 걸 넣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학습을 했다는 거죠. 지금 살아오는 이 순간까지 시간 동안 마이크의 형태의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머릿속에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모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요? 제가 위험한 일을 하는 거 대신에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막 밤새서 일하는 거 대신에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그게 AI 목표입니다. 나 대신 해주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모사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뇌의 능력을 모사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들에 있어서 그럼 너는 어떻게 그 마이크라는 모습을 알고 있니? 나 지금 뭐 몇 년 동안 이걸 학습했어. 어렸을 때부터 마이크를 봐왔어. 컴퓨터도 그걸 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시켜줄까요? 마이크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켜준다.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마이크 영상에 대해서.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이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장만 하면 또 안 돼요. 저장만 하면 못 써요. 더미 같은 거예요. 저장만 하면. 그걸 잘 쓸 수 있게끔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가공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가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쨌든 두 가지가 있는데 대용량 데이터가 필요하고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이제 가공한 후 유지 보수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잘 깔끔하게 보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쌀 20가마 딱 놓고 한 가마 먹었어요. 그럼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러면 안 되죠. 딱 치우고 딱 깔끔하게 다음 쌀 가마를 뜯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마가 더 들어오면 하나 더 이렇게 밑으로 보충해준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야지 저희가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공간은 동일해요. 여러분들 내가 동일한 어떤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싶은데 동일한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은 효율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를 저렇게 넣어놓으면 많이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찾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어디다 책을 어디다 놨지? 저 왼쪽처럼 해놓으면 데이터를 어디인지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데이터의 가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 필요한 적시에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서칭이 안 돼요.
다시금. 근데 이제 오른쪽처럼 저장해놓으면 아주 좋다는 거죠. 이게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에 물리적 공간의 이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뭐 데이터를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효율을 올리면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왼쪽처럼 여러분들이 뭐 방번호고 왼쪽에 방번호고 어떤 데이터 숫자를 저장한다고 할 때 이렇게 1, 3, 4번 저장해놓고 2번, 5번, 7번도 저장해놨는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2번에 34가 있는지 몰라요. 찾지도 못하고. 또 괜히 방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너 유지보수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너 지금 안 쓰니? 그럼 데이터 빼.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 지금 방이 비어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그 기술을 쫙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주요 또 빅데이터의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좋다 이거 좋은데요. 이제 빠른 속도, 처리 속도도 빨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여러분들 이제 CPU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탑재 이제 저희 그리고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AP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뒤에서 잠깐 설명드릴 텐데 학습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장 영상 100만 장 학습하시오 CPU로 몇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솔루션을 낼 수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돼요. 타임이 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엔비디아가 회사가 조금 이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게임만 먹고 살았고 원래 게임용 GPU 이제 잘 하다 보는데 이제 게임 뭐 한계가 있으니까 시장에 그러다가 갑자기 빅데이터 나오고 딥러닝 기술을 이제 결합되면서 딥러닝 연구하는 우리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CPU로 아까 페이스북 400만 장 학습해서 핸드폰에 탑재할 얼굴 인식기 못 만든다는 거죠. 너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GPU를 이용하자.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요. GPU라고 병렬 처리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이밍 노트북 GPU가 다 탑재되어 있죠. 그래픽의 용량을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게임의 그래픽이 좋아질수록 처리하는 양도 많고 데이터도 많거든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게 GPU라는 게 있는데 GPU를 딱 이제 솔루션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한 두세 배씩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GPU 아키텍처가 있는데 CPU랑은 칩 아키텍처가 아주 많이 다른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아주 고유의 기술을 잘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한때 막 그런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죠? 비트코인 채굴 할 때 GPU 써가지고 GPU가를 폭등한다고. 저희는 피해를 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연구 용도인데 괜히 가격이 오르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GPU를 하다가 근데 GPU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구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시간에 뭐였죠? 1분에 400시간 정도 데이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 막 처리하려면 특히 동영상 같은 거 처리하려면 GPU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새롭게 만들었죠. TPU라고. TPU는 이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물론 내부를 공개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보드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플락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은 클락을 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제조사마다 좀 편차가 있어서 보통은 플락스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플랍이 뭐냐면 플라팅 포인트를 오퍼레이션하는 1초에 그 소수점 숫자 연산을 얼만큼 할 수 있냐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T가 붙었으니까 테라거든요. 10의 12승입니다. 그래서 180 곱하기 10의 12승 정도의 연산을 1초에 할 수 있다. 플라팅 TPU. 근데 구글은 이런 식으로 그걸 단지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TPU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기술이 엄청난 기술력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열이 정말 그대로 두면 아마 터질 겁니다. 뜨거워서. 이 때문에 엄청난 쿨링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노하우죠. 공개되지 않는 터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TPU 팟 보시면 64 클라우드 TPU인데 이건 P는 뭐냐면 페타는 10의 15승입니다. 저 정도 컴퓨팅 파워예요.
속도가 엄청 빠르고. 여러분들 구글이 이제 서칭을 잘하죠. 여러분 구글에서 이제 뭘 쳐보시면 뭘 찾으려고 이제 타이핑 해보시면 이제 서칭을 하는 거죠. 자기 DB 이런 어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구축한 DB 안에서 최적의 속도로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이유가 유지 보수가 잘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왼쪽 박처럼 데이터를 관리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타이핑 하더라도 관련 있는 그 문서 아티클이라든가 그 링크들이 많이 선두에 뜨진 않을 겁니다. 구글은 놀랍게도 그걸 잘 해내놓죠. 서칭을 아주 잘하고 어쨌든 처리 속도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해서 CPU도 좋은데 GPU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TPU는 저희가 쓸 수 없죠. 구글만. 어쨌든 그런 CPU 기반의 뭐 그런 시대는 좀 벗어났다.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연구실에 있는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찍으면 이게 이제 요만합니다. 뭐 박스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GPU가 4개 꼽혀 있어요. 4개 꼽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CPU가 하나 있고 인텔 제온을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쿨링 각각의 GPU에 다 쿨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팬이 도는데 팬이 도니까 이제 시끄럽겠죠. 약간 시끄럽고 그다음에 좀 4개가 붙어 있으니까 온도가 재보면 온도 잴 수 있거든요. 한 86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하나만 돌아도 다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자마자 한 달 안에 하나를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비싼 거. 이게 총 가격 한 1,300만 원 이 정도 하나에 먹힙니다. 그래서 GPU가 하나 타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빨리 리스를 해달라. 바꿨습니다. 이런 게 몇 개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게 연구실에 몇 개 있으면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열기가 가득합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 정도로 열기합니다. 근데 저런 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인지 하루에 쏟아지는 얼굴인지 아니면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 자율주행하려면 씬을 이해해야죠. 카메라 해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하려면 그 씬을 이해하는데 사람은 보면 안다는 거죠. 저기 신호등, 저기 보행자, 앞에 차 간거리 다 안다는 거죠. 그걸 모사시켜야 됩니다. 알고리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최선의 방법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저처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환경의 이미지들을 다 학습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양을 학습해야 된다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GPU가 좋아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 GPU 안에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여기 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작아요. 되게 작기 때문에 CPU랑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이 또 걸려요. 또 열이 더 나요. 몇 기가씩을 CPU가 좀 처리 좀 해줘 던져주고 처리했어 다시 붙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기술력을 발휘해서 GPU 안에 12기가가 다 장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GPU 안에 처리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도 변화가 그리고 산업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응용 분야 간략히 좀 설명드리면은 대부분 저희 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쉬운 예제가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물론 뒤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커넥티드카라고 해서 원래는 현기차가 이제 19년도에 적용할 예정이었는데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커넥티드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운전하는 차가 모든 인프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IoT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V2X라고 해서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X라는 거예요. 내 차 vehicle to X, something 아무거나 가로등 아니면 앞차 아니면 건물 그런 기술도 그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엄청 쏟아진다는 거죠. 달리는 차 안에서 엄청나게 데이터 쏟아질 겁니다. 왜냐면 앞차랑 뭐 통신도 하고 너 지금 몇 킬로 달려? 실내 몇 도야? 그런 정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또 항공 촬영도 알고 뭐 드론으로 같이 뭐 띄운다고도 하는데 항공 촬영, 드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기술, 드론에 이제 저희 인식 기술이 많이 탑재가 되는데 사실 정교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아주 많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아주 그래서 하여튼 그럴까요? 그리고 인프라, 교통 인프라에도 뭐 온갖 그 도시 권역 내 그 교통 트래픽 사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들과의 나의 관계, 뭐 어느 길이 최적이냐 물론 내비게이션 잘해주고 있죠. 내비게이션 잘해주고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 쓰는 뭐 그래프 티어리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리고 다른 차량과 도로 상황 통신.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앞차랑 이게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갑자기 정보를 줘야지 내가 좀 더 안전하고 최우선은 나의 세이프티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통신 뭐 여러분 차 타시면 이미 차에 블루투스도 다 되고 그렇죠? 여러분 통신 약간 기능이 있는데 기존 밴드위스를 보면 500kbps밖에 되지 않습니다. 1메가도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다 하려면은 100메가, 뭐 1기가bps 밴드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엄청난 통신 대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역이 많으니까 데이터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거 어디다? 그래서 요즘 인텔이 이제 반도체에서 자꾸 삼성이랑 비등비등 하잖아요. 원래는 국가가 1등이었는데 삼성이 이제 1위도 하고 옆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물론 메모리는 삼성이 워낙 1등이었지만 전체 반도체를 치면 비메모리까지 인텔이 원래 1위였는데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제 큰 투자를 한번 했죠. 2년 전에 모비라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거의 독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차에 에이다스, 어드밴스드 우리 운전자를 도와주는 그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뭐 졸음 방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에이다스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거를 아주 잘 개발하는 회사가 모비라이라는 회사인데 인텔이 17조에 샀어요. 17조 2017년에 큰 투자를 했죠. 딱 사가지고 그거 왜 샀을까요? 인텔이 이제 여길 시장으로 본 거예요. 반도체. 왜냐면 딱 보니까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벌써 저장해야 될 뭐가 썸띵이 많다는 거죠. 차 안에.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뭔가 엄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텔이 모비라를 딱 사가지고 이제 뭔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 안에도 아마 어딘가 이제 빅데이터 관점에서 저희랑 정말 데일리 라이프, 즉 매일 차를 타잖아요. 그 차 안에서도 그렇게 빅데이터가 항상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맺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AI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뭐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 다 아실 거예요. 알파고 때문에 유명했지만 그 회사는 사실 알파고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진짜 자신의 회사를 프로모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가치를 물론 창출하겠지만 실제 기업의 가치는 타겟팅 다 의료 쪽에 많이 돼 있거든요. 딥마인드. 사실 그래서 의료 시장은 근데 저도 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병원이랑 타이틀리 커플들이 있어요. 병원 개인 정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정보 데이터를 받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가천대학 예전에 이미 되고 있지만 왓슨이 이미 하고 있죠. 왓슨이 이미 의료진들 암 진단을 하고 있는데 왓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서버 왓슨.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좋은데요. 이제 솔루션 사용은 좋은데 이제 아마 IBM에서 이랬겠죠. 너희들 데이터 다 주라. 그래야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랬겠죠. 이거 절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좋겠죠. 그렇죠. 모릅니다. 저희 예측 그냥 제 예측인데. 어쨌든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학습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환자의 만족도도 의사보다 더 좋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의사들을 만나면은 저희 병리학 중에 히스토로지, 병리학 하시는 분이라든가 진단하시는 분들 만나면 스트레스가 좀 있으세요. 왜냐면 자꾸 이런 것들이 조금 자신의 영역 테리토리를 침범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뭐 연구를 해봐서 아주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헬스케어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요, 이제 병원 가시면요, 그런 의문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거 뭐, 조직 검사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뭐 좀 찍고 빨리 와야지. 근데요,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그 히스톨로지 이미지, 딱 그 병리학 이미지, 이제 병리학자들이 현미경을 보거든요. 배우를 막 키워서 보면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막 자세히 막 살펴봐요. 어디에 트루마가 있는지, 종양이 어디 있는지. 막 보는데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환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있는지. 그러지 말고 그냥 이미지를 줘. 우리가 해줄게. 딱 이거의 결과 딥마인드는 딱 어떻게 하냐면 히스토로지를 딱 들어오면 그냥 투마 영역에 대한 확률배를 딱 나와. 병리학자한테 이거 주는 거예요. 병리 의사한테 딱 주고. 자 여기 확률 있으니까 누가 최종 판단 주세요. 그러면 뭐 하루에 뭐 몇백 장씩 금방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용량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데이터를 그냥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창고에 그냥
차트를 그냥 수북히 먼지 그러면 안 되고 가공을 해야 될까 말씀드리고 방을 왼쪽 방이 아니라 오른쪽 방처럼 데이터를 다 잘 차곡차곡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아마 대원들이 앞다퉈 할 겁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유지보수가 중요한 거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왔은 요즘에 또 미세먼지가 이슈니까 미세먼지 이건 조금 된 얘기인데 미세먼지를 좀 정확히 요즘 예측을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막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저희도 막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세먼지 데이터를 줘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오늘의 공기의 움직임, 바람의 정도, 뭐 화학 반응 여러 가지 센서들 저희 또 IoT 기술이 많이 있으니까 소형 센서들이 많은데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환경부에서 이미 3년치 데이터를 잘 갖고 있대요. 저런 식으로. 근데 왓슨이 달라 그랬대요. 우리가 해준다. 그래서 자꾸 주면 안 되는데 3년치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돈이거든요. 그럼 데이터를 함부로 지금 연구자들도요. 저희 컴퓨터 비전 분야도 다 오픈합니다. 요즘에는요 오픈소스가 많아서 야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나를 프로모션하는 것도 또 금방 유명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소스 아주 잘 되는 거 딱 하나 기터브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엄청 씁니다. 그리고 유명해집니다. 유명한 학회에서 딱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모든 걸 다 줘요. 정말 소스 다 줘요. 근데 딱 하나 안 줘요. DB를 안 줘요. 데이터를 안 줘요. 아 근데 학습한 모델은 줘요. 자기가 학습을 해서 돌려볼 수 있게끔 그 모델은 줍니다. 모델은 주는데 원본 데이터는 안 줘요. 원본 DB, 그 얼굴 사진 그건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그거는 내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분사도 여러분 제가 또 뭐 이렇게 저기 뭐 업체들 방산업체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레이더 같은 이런 어레이 이제 좀 더 넓은 영역을 센싱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더를 이제 어레이 형식으로 이제 쫙 까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전력 많이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물어봤죠. 전 당연히 와, 한 어레이당 1초당 몇 기가씩 나오니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정말 많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3D 공간을 센싱하는 거거든요. 3D 데이터를 여기 10바이 10만 해도 1000이잖아요. 1000개 뭐가 선택이 있는 거죠. 거기에 4바이트씩 있으면 그냥 요만한 거에 4000바이트. 근데 뭐 전방 몇 킬로를 다 센싱하니까 1초에 막 몇십 기가 단위가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막 처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기술들이 막 필요하잖아요. 요즘엔 군사도 이제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위상 어레이 딱 보면은 여기서 정말 이게 한 어레이당 왜 이렇게 까니까 많이 깔아야 이제 더 넓은 영역을 센싱할 수 있어요. 저게 어디서 오는지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레이를 까는데 문제는 이 어레이 하나당 초당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셀, 예를 들면 각 셀마다 그냥 1기가 데이터가 발생한다, 초당. 그럼 뭐 10초 지나면 10기가. 어레이가 데이터, 모르겠네. 1000기가? 초당? 그러면 이제, 이거 저장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압축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위해서 역시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GPU라든가 뭐 어쨌든 다 반도체랑 관련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모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에서도 이제 핵심이 나는 거죠. 저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로그인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로그인하고 뭐를 클릭하면 자꾸 제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냥 해도 드러나요. 만약 여러분 컴퓨터에 IP가 고정되어 있어요. 회사 IP 고정 IP 있으시잖아요. IP가 고정되어 있으면 드러나요. 성향.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몇 개 좀 봤다 이거죠. 봤는데 다음에 딱 보니까 정말 무섭게도 너무 재밌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제일 위에 선반을 이 구글이 엄청난 기술 다 이거 딥러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클릭한 거 다 분석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도 잠깐 꺼려지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로그인 하려면 이 사람들의 성향이 드러나니까 그 영상에서 엄청난 개인정보거든요. 근데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공개하기 싫은 그 정보를 구글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쓸 건가
데이터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심층학습이라는 기술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갖고 사람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구글 그 프리퍼런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너 이거 클릭했네? 그럼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클릭한 거 보고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걸 추천해주면 되겠다. 사람이 할 수 있죠. 이걸 흉내내자는 거죠. 그거 어떻게 흉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심층학습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통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건 이런 신경망에 지금 보여있는 선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선,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값들을 알아내는 게 학습을 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다 400만 장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내 얼굴, 다른 사람 얼굴 400만 장을 넣고 나인지 아닌지 저는 답을 알잖아요. 학습할 때. 학습을 할 땐 답을 줘야 돼요. 물론 안 주고 하는 학습도 있습니다. 학습할 때 답을 주는데 답을 주니까 400만 장에 대해서 이 대폭이 열심히 학습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니까요, 제가. 이 사진은 나야, 저 사진은 다른 사람이야, 이 사진은 나야 하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이걸 GP를 이용해서 이틀 만에 한다는 거예요, 400만. 그리고 딱 끝나요, 학습이. 그럼 이 간선이 다 확정이 됩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죠. 저 술을 먹고 막 얼굴 부은 상태로 나인지 좀 판단해서 딱 보면은 여기 쭉 타고 올라가는 거죠. 타고 올라가서 딱 확률이 나옵니다. 나야. 근데 그 정확도가 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심층학습 기술이 대부분 모든 분야입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심층학습. 구글이 제일 잘합니다. 구글이랑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다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 개념은 이것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학습한다. 도대체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보면은 만약에 심층학습 신경망을 사용한다면은 그 레이어 간의 이 간선들의 값을 알아내는 게 학습의 결과라고 보십니다.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프리 힌튼이라는 토론토대 교수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 모델을 거의 이제 태동 때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신 거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뇌를 모사하고 싶으니까 뇌가 어떻게 되는지 본 거죠. 근데 뉴런이라는 게 있더라. 뉴런을 보니까 뉴런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신호를 전달하는데 되게 신기하게 전달합니다. 어떤 인계치를 넘어야 전달해요.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5씩 증가하면 어느 때 통과하면 이렇게 전달이 된다가 아니라 어떤 인계치를 넘기 전까지는 하나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계치를 탁 넘고 전달합니다. 그걸 보상 이게 이제 뉴런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런이 아주 많이 있죠. 뉴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개 쌓은 거를 우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과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컴퓨터한테 시켜보세요. 이게 사과라는 걸 인식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모양이 이렇게 다르고 썩은 사과 반쪽 쪼갠 것도 다 여러분은 다 사과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그거는 머릿속에 사과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사과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abstraction이라고 합니다. 추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과에 대한 개념. 근데 이제 그 추상화를 이 학습을 통해서 똑같이 이 컴퓨터 혹은 다른 이미 기기한테 이걸 시키겠다는 거죠. 정말 어렵죠. 이게 어떻게 사람인지 우리는 당연한 듯이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개념, 사과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수십 년 동안 사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초록 사과도 있네, 아오리 사과도 맛있네, 빨간 사과도 맛있네 먹으면서 알았다는 거죠. 그게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단기간에 나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수십 년 동안 봐온 맛을 줄 수는 없으니까 영상을 준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사과를 수백만 장을 네트워크에 넣어준다는 거죠. 학습을 해요. 그러면 사과에 대한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결국 실현이 되려면 빅데이터의 그 용량 캐파를 버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몇 개 안 돼요. 그 수천만 장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 그걸 버틸 수 있는 알고리즘이 많지만 그 요즘의 대세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심층 신경망이 담당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스탠포드라는 프린스턴 대에서 만든 이걸 사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공짜로 연구자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냥 이미지 영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여기 그냥 찍으면 여기가 뭡니다.
그런 거 알려주거든요. 좀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그거를 10만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어요. 이제 고도가 다르죠. 옛날에 뭐 10개, 20개 이런 거는 10만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고 각각의 클래스마다 적어도 1000장 이상 이미지를 넣고 그러면 토탈 1400만 장 이상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또 퀄리티를 컨트롤합니다. 너무 이상한 이미지 넣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플레이리스트 배포를 합니다. 막 박수를 받았죠. 왜냐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영상인식, 장면인식, 자율주행에서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장면인식 알고리즘 만들고 싶은데 이런 TV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다 싫어합니다 학생들도. 아니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좀 더 세련되게 연구하고 싶은데요.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들어요. 하려면 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주는 거예요. 너 한 장당 100원 줄게. 그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돈이 실제로 돈을 썼어요. 메카니컬 터를 써가지고 아마존의 그 이제 클라우드 소스를 써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과제를 딱 웹에 던지면 전 세계 사람이 그 돈을 한 조금 몇 센트씩 갖고 조금씩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의 마킹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한 거예요. 돈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영상 분야에 만들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성능이요. 3클래스 2015년에 이미 95% 1000개 중에 하나 맞추는 거 95% 정도 합니다. 예전에는 불과 2010년만 해도 저런 걸 정말 생각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차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위에 뭐가 되냐면 라이다라고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가 제가 360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데이터가 엄청 나와요. 3차원 공간을 스캐닝하는 포인트로 스캐닝을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가 엄청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또 어떤 독일에서 또 그래서 수고했다 상을 주긴 했어요. 이 키티라는 곳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잘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게 공짜로 구글에 키티 쳐보세요.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쳐보시면 데이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데이터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저 데이터 갖고 뭘 하나요? 예를 들면 우리 뎁스맵, 여러분 키넥트 그 깊이를 알려주는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아실 필요도 없고요. 막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깊이를 어떻게 느끼냐면 눈이 두 개가 있어서 양안의 시차, 이 디스페리티라고 부르는 시차를 가지고 깊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막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복잡해요. 잘 되지도 않아요. 막 이런 평평한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저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뭘 그렇게 해. 그냥 학습해. 한다는 거죠. 컬러 이미지 넣어. 그리고 야, 그거에 해당하는 답 있잖아. 그 스캐너로 찍은 거. 다 답을 주고 이 네트워크로 계속 학습한다. 그럼 놀랍게도 이미지는 뎁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건 뭐 저희 연구에서 해본 건데 이거는 진짜 위쪽은 뭘 뭐냐면은 그 벨로다인 센서로 레이저로 쏴서 얻은 거예요. 실제 답이에요. 레이저로 스캐닝을 쫙 해서 이 뎁스맵이 멀수록 하얗게 보이고요. 가까울수록 검게 보이고요. 근데 이 밑에 건 어떻게 한 거냐면 저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네트워크. 이미지만 넣고 이렇게 뎁스맵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기계를 사려면 최소 3천만 원 정도 쓰셔야 되거든요. 벨로다인. 얘는 그냥 이미지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뭐 장면 인식하는 것도요. 이것도 이미지 넣고 다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제가 일단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GPU로 돌리는 실시간. 우리나라 국내 도전처럼 요즘은 이 정도는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그냥 구글에서 소스가 다 있어요. 해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돌려보실 수도 있어요. 설명서가 1부터 10까지 이거 만든 사람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 페이스북 이걸 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는 다 됩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한 이유 두 가지는 데이터 있어야 됩니다. 도로.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차라는 걸 누가 마킹을 해줘야 돼요. 이게 승용차입니다. 얘는 좀 트럭 버스입니다. 얘는 뭐 트럭입니다. 얘는 교통 표지판 이걸 누가 마킹을 해줘야 돼요. 그냥 학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면
답은 이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네트워크를 누르고 달래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뭐가 힘드냐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인데 또 보면은 이제 보시면요, 이런 반려 로봇이라는 개념이 꽤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 이건 뭐냐면은 이거 네이버에서 팝니다. 실제 사실 수 있어요. 1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뭐냐면은 포즈모라고 요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귀엽습니다. 리얼 이모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얼 이모션하고 나를 인식합니다. 저를 인식해요. 고개 들고만. 그리고 집 혼자 돌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하다 얘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그럼 핸드폰을 보면 돼요. 앱을 깔아서. 그리고 저를 인식해요. 그리고 얘 충전기에 딱 꼽으면 막 코를 봅니다. 충전할 때 켜봅니다. 그리고 막 저랑 게임하자고. 근데 공폰이 하나 있으셔야 이거 AP를 돌리면 좀 핸드폰이 열이 나긴 하죠. 어쨌든 이게 한 15만 원 정도. 네, 제가 저희 과 교수님 제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한번 사셨어요. 그래서 해봤는데 뭐. 그 저건 뭐냐면 저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짐꾼로 아니. 이게 뭐냐면 짐꾼 로봇이에요. 이게 뭐냐면 뚜껑을 짐을 해야 뚜껑이 열립니다. 짐을 딱 찍으셔야 뚜껑 딱 열립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셨다 이거죠. 짐을 막 담아요. 뚜껑 닫아요. 가면 제가 다 따라옵니다. 시속 몇 킬로까지 낸다고요? 저거 만드는 회사는 여러분 로마의 휴일 보셨나요? 오드리 헵번이 타는 그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 스쿠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데 상용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개발 과정 영상을 봤는데 조금 아직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특히 지보 같은 거, 이 지보는 이제 MIT에서 스피인오프하는 회사가 만든 건데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리얼 이모션을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 로봇, 이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 로봇이 되고 집에 가면 얘가 불 켜줘요. 그리고 말 걸어줘요. 뭐 전화 몇 개 왔다. 너 뭐 먹을래? 저녁 먹었니? 말도 걸고. 사진도 찍어주고, 테이크 픽처하는 그냥 사진도 찍어주고, 전화 걸어가 스케줄 다 말해주고, 저게 좀 비싸요. 저거 한 200만 원인가? 아직 좀 비싸요. 팔긴 팝니다.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장 전략 보시면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 뭐 영상 인식, 개선, 뭐, 아까처럼 뎁스맵을 제너레이션 한다든가 생체 인식에 뭐 지문식을 한다든가 할 때 문제가 뭐냐면 DB가 다 외산 소리거든요. 아까 한 거는 아까 그 우리나라 도로 차 인식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영상 찍으면 잘 안 돼요, 실제. 저희가 튜닝을 더 한 거예요. 우리나라 영상을 가지고 튜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뭐 생체 정보는 더 민감하죠. 개인 정보니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아마존, 특히 아마존이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아마존 가시면요. 아마존 근데 좀 뭐랄까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해고된 사람들 인터뷰도 많아요. 왜냐면 로봇이 나를 대체했다 이러면서 아마존 공장 가면 사실 사람이 걸렸죠. 키바라는 로봇이 돌아다녔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존 예전에 뭐 로니카이라는 사람, 데라이서 킹 아마존에서 아마존이 무서운 회사가 뭐냐면 아마존이 특히 그리고 여러분 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는 아마존이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알렉사. 이미 시장 점유율 50% 정도가 아마존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그 정도인데 아마존에 대고 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스피커에 대한 알렉사에 욕을 하시면 그 정보가 아마존 서버로 가서 이 사람은 욕을 잘하는구나. 아마존이 알고 있겠죠. 욕을 하시면 안 되고 하셔도 되는데 정보는 아마존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아마존은 제일 처음 시작해서 전자상거래죠. 킨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 알렉사, 그다음 아마존고 아시나요? 무인마트. 요즘 우리나라도 약간 무인마트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아마존고 이때 이미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미국 시애틀에 이제 첫 1호점이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면 이제 노 라인 줄 설 필요 없거든요. 들어가요. 그냥 인식하고 들어가. 다 사요. 사고 나가면 바로 내 휴대폰에 결제돼서 딱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죠, 먼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신기하네, 편한데 자꾸 쓰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산 품목들의 프리퍼런스가 아마존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스턴트 위주로 먹냐, 그래서 그런 프리퍼런스가 된다는 거죠. 아마존. 근데 아마존과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 홀푸드라는 미국에서 한 5위 정도 하는 오프라인 그 식료품 업체가 있거든요. 이걸 또 15조에 사버렸어요. 네, 이것도 같이 하자. 그때 월마트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좀 어떠냐? 우리 현지에서 저런 DB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진짜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공공 데이터 DB 관련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봤는데 조금 저희가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쓰는 형태가 보면은 조금 아직 정제가 약간 덜 된 상태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써야 될 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자율주행, 뭐 얼굴인식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정제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응용을 위한 대용량 DB를 누군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DB가 돈이기 때문에 이거 오픈할 수가 없어요. 오픈하면 뭐 내 돈 들여서 뭐 다 같이 쓰자는 약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저희 학계에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자신만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건 분명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방대한 태깅을 어떻게 하냐. 예제로 이제 MIT 같은 경우는 레이블미라는 자기네들 어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영상식에 쓰려고 근데 이걸 태깅을 이건 나무입니다. 여기는 뭐 자동차입니다. 이거 누군가에 태깅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카닉 타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웹에 딱 올리고 저거 하면 돈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 실제 여기 안토니 토랄바라는 교수가 만든 건데 실제 몇 년간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갔어요. 인터뷰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어떤 의류 상점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논문인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본인은 어떤 방식으로 태깅을 합니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많이 한다는 거 이거 빠르게 한다는 거죠. 정교하게. 그런 것도 들어보고 그런 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맞춰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준 거예요. 이 기분이. 우리는 없어요. 공개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버튼이 있다고 차가 있어야 되고 카메라 잘 캘리브레이션 카메라 있어서 다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번호판들 구글에 요즘 보시면 다 지워져 있습니다. 번호판 얼굴도 다 불러져 있어요. 개인정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알지 못하는 권리인데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개인정보고 그 DB를 그대로 오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식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인식 개선이 필요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DB 구축에 대한 게 좀 약간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노동집약적이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단순 작업, 나 연구하러 왔는데 이런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뭘 태깅을 하라 하면 잘 안 하려고요. 순서죠. 단순 작업이 맞고요. 구축한 DB를 또 오픈하는데 오픈이 또 우리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근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거죠.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럼 이제 학계에서 하는데 학계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딱 해서 이렇게 오픈하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가속이 되거든요. 국내 환경은 반영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지 보수도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만한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서버가 있냐, 그리고 그 인력이 있냐,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 그냥 모르겠어요. 뭐 네이버나 이런 자율주행 아마 자기 DB 있을 겁니다. 있어요. 제가 거기도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돌면서 이제 다 찍어서 이제 구축하고 태깅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사용자신들의 DB니까. 자, 그래서 포 먹었는데 그 결론은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데이터를 모집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필요하고 잘 가공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기술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아주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